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적의 관측에서 아군 병력이나 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숨기는 것 또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 은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레이더 전파로 아군을 식별할 수 없게끔 각종 도료 등을 이용해 은폐하는 기술을 가리켜 스텔스라고 부르죠. 현대 군사 기술로 원거리에 있는 적을 식별하는 데에는 대부분 레이더파를 이용합니다. 전자기파를 쏜 후 목표에서 반사되어 오는 전파의 양으로 적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요. 반대로 이야기해 반사되는 전파의 양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방공망을 뚫고 움직이는 군사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스텔스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망토처럼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광학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음을 틈타 들키지 않고 다가가 적의 지휘 본부와 사령부 등을 선제적으로 부숨으로써 이후에 일반 재래 장비가 몰려가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군사적 목적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스기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스컹크웍스 팀의 작품인데요. 그 스텔스 성능의 기본 원리를 적국인 소련 과학자의 연구 논문에서 찾았다고 하니 천재들의 스텔스기 개발 과정이 더욱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밀리터리 M, 오늘은 스컹크웍스 그 두 번째 시간 F117과 더불어 스컹크웍스의 스텔스기 개발 역사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밀떡에 의한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환장님, 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둘 다 보라색으로 좀 깔을 보라돌이, 맞춰봤네요. 이제 오늘 또 특별한 날 스텔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요거네요. 요거. 다리미. 아, 제가 뭐 다른 전투기 이름은 몰라도 요거 확실히 압니다. 스텔스. F117 나이트호크. 이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군용기 중 하나일 겁니다. 군사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도 F117이라는 이름보다는 스텔스기라는 이름으로 확실히 각인된 군용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텔스라는 말은 그 탐지를 회피하는 기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스텔스 설계가 된 비행기는 죄다 이 스텔스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117은 최초로 등장한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F117의 별칭이 스텔스기가 된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늘부터는 배운 대로 F117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되게 각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게 어떻게 날아다닐까 싶어요. 저게 사실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걸 뭐 억지로 날게 한 셈이죠. 정말요? 저 각진 형태가 공기 역학적으로 너무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100분의 1초 단위로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똑바로 날아가지도 못해요. 저 이상한 형태는 오직 그 레이더로 탐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성능보다 레이더를 피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킨다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1935년에 등장 이후로 레이더는 공군 최대 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행기의 장점이 뭡니까? 이게 속도죠. 빠르다. 근데 레이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부터 항공기의 위치나 속도, 경로를 다 알려줘 버리니까 속도의 가치가 많이 죽어버리죠. 그렇죠. 이 과거에는 잘 맞지도 않는 대공포만 어떻게 좀 피하면 됐는데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전투기보다 훨씬 빠른 미사일을 뭐 레이더로 조준까지 해서 쏴대니까 전투기나 폭격기가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바로 지난 회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U-2 정찰기. 얘도 레이더에 계속 포착이 되다가 결국에는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격추당했다. 기억이 나네요. 레이더가 군용기한테는 정말 뭐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SR-71 정찰기는 당시 기술로는 혁신적인 수준의 레이더 탐지 해피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더 탐지 해피 설계는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하면 레이더에 덜 걸리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기법들을 설계에 적용하는 수준이었죠. 경험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보다는 레이더 탐지 거리를 좀 줄이는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저공 비행이었죠.
저공이요? 낮게 나는 거 말입니까? 낮게 나죠.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둥글고 레이더의 전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수평선이나 지평선 아래쪽에 있는 물체는 뭐 레이더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걸 수평선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뒤나 계곡 아래에 있어도 레이더로 탐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 날기만 하면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꽤 간단한데요? 레이더는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전파로 물체를 식별하는 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선 한계로 슉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비행기들이 그 유명한 미국의 F-111이나 뭐 B-1 랜서 폭격기, 네. 뭐 유럽의 토네이도, 소련의 수-24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비행기들은 100m도 안 되는 고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아, 진짜 낮게 난다. 네, 낮게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또 잡으려고 야전 방공 장비들도 등장했죠. 자주대공포나 저고도 지대공 미사일들이 잔뜩 배치되면 아무리 저고도로 비행한다고 해도 결국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즉 방공망이 단단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과거와 별로 뭐 다르지 않게 돼버린 셈이죠. 아니 뭐 속도도 소용이 없고 낮게 나는 걸로도 소용이 없으면은 그럼 공군은 어떻게 해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중에 지금 방금 신비장 아나운서 했던 말처럼 네. 미국 공군 내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게 실전 사례도 등장해버려요. 1974년 4차 중동전 용키프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공군이 네. 소련에서 구해온 지대공 미사일 잔뜩 들고 간 거야. 이스라엘 쳐들어갔는데 네.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와. 지대공 미사일 막 날려. 허허. 전체 항공량의 10분의 1이 개전 하루 만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10%가 개전 첫날에 그냥 뭐 자주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 다 격추돼 버린 거야. 아니 하루 만에 10분의 1을 잃어버렸다고요? 비행기 조종 기술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공군쯤 되면 이 항공기의 성능이나 파일럿의 숙련도가 그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저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답이 딱 나오죠. 실제로 미군이 피해 추산을 쫙 해봤는데 미국과 유럽 동맹군 공군이 이스라엘처럼 격추당하면 2주 만에 공군이 사실상 괴멸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주 만에 공군이 전멸이요? 아니 공중을 장악하면 뭐 세계를 제패한다라고도 하는데 그럼 전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74년 용키프로 전쟁 끝나고 나서 네. 다들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을 피할 방법이 없나 진짜 막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1975년에 어느 날 어느 날? 미국 항공 기업인 로키드 산하 연구기관 지난해도 말했었죠. 스컹크 웍스. 여기 이 사람들이 공군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뭔가를 터뜨립니다. 아 스컹크웍스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우리 지니어스 천재 오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비행기는 다 스컹크웍스에서 만드는 것 같네요. 당시 스컹크웍스에서는 U2나 SR-71을 설계한 켈리 존슨이 은퇴하면서 네? 후계자 벤 리치가 책임자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오 후계자. 후계자 벤 리치요. 벤 리치.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켈리 존슨은 굉장히 까칠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켈리 존슨이 전형적인 미치광이 천재라면 네. 매드 사이언티스트 어허. 그러면 벤 리치는 미치광이 천재지만은 자기 재능의 대부분을 자신이 미치광이란 걸 숨기고 평범한 척한데 써먹는 타입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치광이인데 미치광이가 아닌 척하는 어떤 천재긴 천재인데 조금 미치긴 했고 뭐 이런 연기 느낌입니까? 잘하는 천재. 자기 아. 에너지의 대부분을 난 미치지 않았어. 난 아하. 평범해라는 데 쓰는 사람. 아 그렇군요. 아니 일반 아니 듣고 보면은 스컹크웍스는 왜냐면 제대로 된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나오는 못 본 거야. 사람마다 뭐 정상이 없네요. 천재들이니까. 뭐 켈리 존슨 정도 되니까 이 벤 리치 같은 인물의 그 성격을 쫙 파악하고 이 실컷 부려먹다가 후계자로 지목하는 거죠. 아 이 벤 리치가 스컹크웍스의 차세대 먹거리로 뭘 개발할까를 고민하는데 네? 스컹크웍스의 레이더 전문가인 데니스 오버홀처가 굉장한 논문을 발견했다면서 벤 리치를 찾아왔어요. 오. 찾아와서는 소련의 과학자인 펴트르 우핀체프가 쓴 오호. 물리적 해절 이론에 의한 예각면 파동론이라는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심지어 잠깐만요. 물리적 해절 이론에 의한 아, 예각면 파동론. 예각면 파동론.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아무튼 이 오버홀저가 도출했던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레이더의 반사의 면적은 물체의 크기가 아니라 아하. 형태와 각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반사의 면적은 일정한 수학적인 공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뭐 우핌 체프요? 우핌 체프. 우핌 체프. 우핌 그분이 쓴 논문대로 비행기를 만들면 레이더에 안 걸리겠다. 그쵸. 간단하면 딱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비행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만들자. 결론은 아무튼 해냈다. 해냈다. 아, 브라보. 브라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다. 1970년대 컴퓨터는 이 테트리스도 못 돌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곡면이 아니라 이 평면만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버홀조의 말을 바로 이해했던 벤 리치도 이렇게 지적을 했죠. 당신 말대로 설계하면 이 각진 종이 비행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는 그냥 집어서 그만이거든요. 날리면은. 근데 정말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엔진 실어야죠. 아유. 연료 주입해야죠. 아유. 무기 달아야죠. 아이고. 사람 태워야지. 그럼요. 이게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행기를 이렇게 평면만으로 설계하면은 공기 역학적 나왔습니다. 공기 역학. 아하. 이게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못 띄웁니까? 히든 카드가 있었죠. 1970년대에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비행기 제어를 전자장비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센서로 비행기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초당 수백 번씩 자세를 잡아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 있으면 자유의 여신성도 날릴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기 어려운 평면을 이어붙인 이게 비행기조차 이렇게 조각조각 붙인 비행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플라이 바이 와이어만 있으면 띄울 수 있다. 이때가 바로 1970년대 신기술이었죠. 결국에 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날릴 수만 있게 된 거지. 이게 뭐 비행기로서의 성능은 정말 형편없었죠. 사실상 장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론상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오버홀조의 설명을 들은 벤 리치는 그 장점만을 위한 그 비행기를 만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죠. 스컹크웍스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다 그런 비행기는 쓸모가 없을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벤 리치의 스승이자 전설적인 선대 스컹크웍스 수장 켈리 존슨. 또 나왔어요. 지난해에 나왔던 네. 우리의 켈리 존슨도 이거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렇게 장담했었어요. 아니 켈리 존슨보다도 더 이상한 천재가 스컹크웍스의 수장을 이어받은 거네요. 나름 뭐 청출어람이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 그램 나왔으니까 벤 리치는 완성만 되면 이거 가치 있다. 근데 자기 목을 걸고 로키드 이사제 설득했어요. 야 이거 나 이게 지원해주면 이거 날 수 있어. 나 이거 괜찮- 믿어봐. 나 믿어봐. 마침 공군과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그러니까 다르파 연구소에서도 여러 항공업체에게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비행 기술을 이게 의뢰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벤 리치는 축소명을 만들어가지고 오버홀처가 제안한 레이더 반사면적 설계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재미난 해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 위에 모형을 달아서 레이더로 탐지하는 실험을 했는데 레이더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이 모형이 장대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 모양은 멀쩡하게 있는데 말이죠. 네. 결국 한참 있다가 이 레이더가 모형 위치에서 뭘 잡아내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모형 위에 앉은 까마귀였어요. 아니 그러면 엄청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냥 안 보이는 수준이라면은 그렇죠. 엄청나게 대성공인데요? 성공적이었던 거죠. 네. 뭐 그렇게 모형으로 이론을 검증한 뒤에 이 확신을 가진 벤 리치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요구한 기체를 만들기로 했죠. 이 사업에는 뭐 노스롭이나 맥도널드 더글라스 같은 뭐 쟁쟁한 업체들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는 스컹크웍스처럼 우핌 체프의 이론을 가지고 스텔스 형상 설계를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한 그 설계 기술이나 비행기 제어 기술만큼은 스컹크웍스가 다른 업체보다 거의 10배 이상 앞서 있죠. 역시.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텔스기 아니죠. 정확하게 F117 개발을 시작한 건가요? 뭐 바로 개발을 하는 거 위험 부담이 좀 크죠. 그래서 실전용 기체를 만들기 전인 1977년에 해브 블루라는 실험기를 만들었어요. 크기는 훨씬 작고 무기도 장착되지 않지만 엔진 달고 사람도 타는 실제 비행기였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오, 리허설을 해보자. 네.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게 약간 화살촉 네, 같은 뾰족하죠. 느낌도 들고 F117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레이더에 날아오는 비행기가 딱 보여가지고 다들 뭐 에이, 실패했네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레이더에 포착된 건 사진 찍으러 따라오던 T-38 훈련기였고 해블루는 전혀 탐지되지 않았던 그런 해프닝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모형 실험 때 까마귀가 앉은 그 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쵸. 이것도 성공. 그렇죠. 모형이 아니라 실제 기체로 증명이 됐다는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까마귀 에피소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브 블루로 진행된 몇 차례 실험에서 스텔스 설계에 확신이 생기자 본격적으로 무장을 달고 장거리 비행까지 할 수 있는 군용기 설계를 시작했는데 네. 그 완성판인 1983년에 등장한 F-117 나이트호크인 거죠. 나왔어. F-117은 길이 20m, 날개폭 13m 정도로 이 덩치만 보면 F-15 전투기와 비슷한 대형 기체입니다. 네. 스텔스 설계를 위해서 연료도 무장도 전부 동체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 덩치가 커진 셈이죠. 하지만 F-1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10제곱미터가 넘는 반면 F-117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불과 0.001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오, 아니 0.001제곱미터면은 도대체 몇 배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레이더에는 그냥 골프공보다 좀 작게 보인다고 하니까 사실상 평범한 레이더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당연히 레이더로 조준하는 대공포나 미사일은 F-127이 10에서 20k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제대로 쏠 수도 없었죠. 오, 아니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세상에 나온 건데 비행기에 뭐 투명망토를 씌웠다. 이 정도로 봐도 조금 그럼 오반가?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 레이더는 네. 요즘 쓰는 네. 레이더니까. 네. 네, 레이더니까. 하지만 개발 당시부터 각오했던 약점도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이게 만능은 아니었거든요. 아하. 너무 각진 형태라 공기저항이 큰 건 둘째치고 이게 전파 반사를 막고 적외선 탐지도 피하려고 엔진까지 이게 철망으로 가리고 흡기과 배기를 그게 굽혀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엔진의 출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속도도 너무 느렸습니다. 이게 초음 속도 못 냈어요. 아, 느리다. 그렇죠. 이게 뭐 비행 성능만 따지면 거의 뭐 50년대, 60년대 비행기 수준이라 스텔스 기능으로 레이더를 피하지 못하면 이 초음속 전투기나 미사일에 뭐 그대로 격추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미 공군 내에서도 F-117을 믿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실험실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저런 다리미같이 생긴 전투기에 내 목숨을 걸긴 어렵다 이거죠. 아, 그럴 만도 해요. 생긴 게 다르네. 내가 알던 그런 애들이랑 다르거든요. 사람의 목숨도 달렸고요. 음. 그러면 F-117 언제쯤 그 진가가 나올까요? F-117은 1989년 파나마 침공에 처음 투입이 됐는데 방공망도 없는 국내 활주로에 공격하러 간 거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뭐 딱히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결국 이 실질적인 데뷔전은 1991년 걸프전 당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걸프전 당시에 연합군이 공군 작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네.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그 지휘 시설이나 통신 시설을 공격할 필요가 있었죠. 네. 문제는 당시 바그다드에는 엄청난 양의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각종 레이더가 빽빽하게 깔려 있었단 말입니다. 방공망이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모스크바에 비견될 정도였었거든요. 그 바그다드를 작전 첫 번째 날 한밤중에 F-117만 투입해서 정밀 공격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 레이더에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바그다드 방공망에 갈기갈기 찢겨질 운명이었었죠. 아, 아니 그럼 어떻게 됐나요? 첫 비행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F-117이 떨고 레이저 유도 폭탄이 터지니 이라크군도 막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어허. 패닉에 빠져서 허공에다 대공포 쏘고 미사일 마구 난사했는데 그래봐야 뭐 F-117 단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보여야죠. 보이는 게 없는데 없어, 없어. 도대체 뭐지? 뭐가 떨어지기만 하고 있으니까. F-117은 총 1,300번을 출격해서 1,600개의 표적을 완벽하게 날려버리는 동안에 단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았습니다. 와. 즉 이라크가 보유한 수준의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로는 F-117을 절대 상대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죠. 스텔스라는 말이 F-117과 함께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도 이 걸프 전쟁 이후입니다. 반대로 소련, 중국은 F-117 앞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런 박살이 나는 이라크를 보면서 엄청난 패닉에 빠졌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이더에도 안 걸리는 비행기가 나타났다. 저건 도대체 뭘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셈인데 근데 꼭 이쯤에서 처음부터 너무 시작부터 탄탄대로일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아무리 F-117이라고 해도 절대 무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정말 가까이 다가오면은 탐지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 카멜레온처럼 사기색을 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고요. 그래서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에 한 대의 F-117이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대공포하고 미사일로 도배된 바그다드 상공에서도 무사했던 스텔스기인데 어쩌다가 격추를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바그다드 공격 당시에는 이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입했어요. 야, 이거 각 잡고 들어가자. 힘들다. 하지만 이게 코소보에서는 이게 방심을 좀 한 거죠. 통신 보안도 지키지 않았고 매일 침투하는 경로로만 돌아다녔거든요. 격추당한 미군과 격추한 세르비아군 모두 저마다의 주장이 엇갈려가지고 섣불리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당시 세르비아군이 F-127이 침투할 경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 공격한 건 사실입니다. 늘 가던 길 가는 거죠. 야, 우리가 처음에 이게 성공했는데 뭐 설마. 약간 방심한 거군요. 방심했었죠. 왠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투의 격추 이야기도 떠오르고요. 아무리 그 스텔스 기술이라고 해도 모든 탐지를 회피하는 무적의 기술은 아니라는 게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F-117을 21세기 이후에도 실전에 좀 써먹었지만 스텔스 기술 초기에 개발됐던 기체이기 때문에 비행 성능도 떨어지고 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당히 비쌌죠. 그래서 결국 F-22나 B-2 같은 최신 스텔스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2006년에 F-117을 퇴역시키게 되죠. 처음에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모았던 비행기여서 그런지 퇴역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하지만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이걸 해치하거나 한 게 아니라 보관 처리 중이라 여전히 많은 F-127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요? 스텔스 성능 하나는 최신 스텔스기와 비교해도 여전히 뛰어나고 실험이나 훈련용으로 여전히 가치가 있거든요. 등장하고 지금 30년 이상 지난 셈인데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일단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F-117이 잘 설계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너도 나도 스텔스 성능을 신경 쓰는 요즘 추세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단순히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 정도가 아니라 이 스텔스 설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위력을 선보여서 항공전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린 정말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소련의 입장이면 굉장히 약간 배 아프고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스텔스 이론 논문이 애초에 소련 거라고 하셨잖아요. 절실한 사람에게만 보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컹크 머스팀이 그만큼 절실했던 게 아닐까요? 스텔스 기술이 발달하면 또 반대로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레이더를 만드는 기술도 당연히 개발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늘 무기라는 게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체코의 타마라나 베라 같은 패시브 레이더도 있고 UHF나 VHF 같은 장파장 레이더가 스텔스 탐지에 유용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극빈 레어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스텔스기를 만들어낸 스컹크웍스. 지난 시간에도 놀랍지만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대단해요. 사실 과학계 돌더기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텔스기를 개발한 스컹크웍스 이야기로 벌써 두 번째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총 코너. 지난 시간엔 소음기의 원리와 소음기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블랙맘바와 빈토레즈의 본격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뭔데요? 관장님이 소개해 주실 빈토레즈는 나온 지 이게 꽤 오래된 총 아닌가요? 그런 편입니다. 1987년에 등장했죠. 블랙맘바는 2014년에 나온 총입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구직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블랙맘바도 1950년대에 등장한 AR-15랑 크게 다를 거 없는 AR-15 타입 총 아닌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이게 속은 기존의 AR-15랑은 여러모로 다릅니다. 빈토레즈도 기존에 사용하던 그 소음총과는 겉과 속이 모두 다른 굉장히 혁신적인 총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총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Get in the ring. 첫 번째 라운드. 빈토레즈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빈토레즈라는 총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특수부대용으로 개발된 소음기 장착형 지정사수소총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스페츠나츠용으로 개발된 총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원래 스페츠나츠는 AK-47의 후속작 AKM에 TBS-1 소음기를 달고 아음속탄을 써서 소음을 줄이곤 했는데 잠깐만요. 방금 아음속탄이란 말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왜
아음속탄을 썼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Now we're taking contact. 오호, 실제 교전 현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콩 먹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어이구야, 이 총알 스치는 소리도 이게 계속 나는데요? 실전에 사용하는 탄들은 대부분 소리보다 훨씬 빠른 그 초음속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파와 총성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충격파라 함은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그 소닉붐 같은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음기를 쓴다고 해도 이 초음속탄을 쓰면 소닉붐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제대로 된 소음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탄속이 느린 아음속탄을 쓴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나요? 초음속탄과 아음속탄의 비교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죠. 이야, 이거 뭐 완전 천지 차이인데요? 이래서 소음기 쓸 때 무조건 아음속탄을 써야 한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음속탄의 개념까지는 확실하게 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음속탄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느리게 날아가는지 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초음속탄에서 화약을 덜어내거나 무거운 탄자를 끼워 넣으면 그만이죠. 이야, 탄자가 지금 엄청 커졌는데요? 참고로 이 스페츠나츠가 사용했던 아음속탄은 AK-47용 7.62mm 3구 탄자보다 약 60% 정도 무거운 탄자를 쓰고 장약도 살짝 덜어낸 탄입니다. 덕분에 탄속은 300m/s가 채 안 되고 운동 에너지도 560줄밖에 안 되죠. 560줄이라면 9mm 파라벨렌탄 쓰는 베레타 92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가 비슷하다고 해도 저지력은 완전히 다르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mm 파라벨룸탄의 경우에는 탄자 무게가 8g에 탄속은 370m/s입니다. 운동 에너지만 놓고 보면 팬더님 말씀대로 7.6mm 3구 아음속탄과 뭐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지난 총대총 구합 복수열전 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파워 팩터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잠깐만요.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는데 이게 파워 팩터가 뭐였죠? 탄자의 무게와 탄속을 곱한 값입니다. 물리량으로는 운동량에 해당하는 값인데 탄의 저지력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준값이 되죠. 아, 이게 기억나네요. 현재 IPSC 스탠다드 디비전에서 이 파워 팩터의 기준값이 170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총률들이 4.7인치짜리 베레타 92에서 발사된 9mm 파라벨룸탄의 파워 팩터는 152입니다. 그런데 총률들이 16.3인치짜리 AKM에서 발사된 7.6mm 3구 아음속탄의 파워 팩터는 무려 230이나 되죠. 확실히 소총이 권총보다 세긴 세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경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죠. 스페츠나츠가 사용하던 AKM과 소음기 조합은 몇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나토군 후방제압이나 대테러 임무 같은 특수전 용도로 쓰기엔 총이 너무 길고 무거웠던 거죠. 뭐 딱 봐도 그래 보이네요. 어차피 소음기 길이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열을 짧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는데 총열을 짧게 하면 이 가뜩이나 늘어터진 아음속탄의 탄속이 더 떨어지고 이 위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겠죠.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새로운 탄을 만들어 쓰자 이거였습니다. 어떤 탄이었나요?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7.6mm 3구 탄피에 9mm 탄자를 장착한 SP5 탄입니다. 오호, 7.62mm 상구 아음속탄도 이게 위력이 아슬아슬한 수준이었는데 저렇게 탄자가 뚱뚱하면 이게 제대로 날아가긴 하겠어요? 너무 굿즈한 것 같은데요? 급조라뇨. 이미 이게 1940년대부터 꾸준하게 연구됐던 탄종이고요. 스페츠나츠의 적극적인 소유 제기로 러시아의 중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1980년대에 완성시킨 정말 유서 깊은 탄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탄자 형상이 완벽한 이 보트 테일 아닙니까? 좀 그렇네요. 예. 이게 공기 역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형태라 이거죠. 덕분에 유효 사거리도 300m까지는 확보가 됐고 이 거리 내에선 기존의 7.62mm 3구 아음속탄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철갑탄 버전인 SP6의 경우엔 유효 사거리 내에서 레벨 3까지의 방탄복이나 8mm 철판, 30겹의 케블라쯤은 뭐 손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탄자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전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성능이었죠. 그럼 이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도 이게 동시에 개발됐나요? 그렇습니다.
세트 메뉴로 함께 선보인 총이 아스발이죠. 여기서 AS는 러시아어로 특수목적 돌격 소총의 약자고요. 발은 러시아로 큰 파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스발의 자매품이자 저격 버전에 해당하는 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VSS 빈토레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2라운드에선 시그 사우어의 MCX 블랙 맘바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사워의 MCX 시리즈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좋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시그의 MCX 시리즈는 그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치는 AR-15 타입 총기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왜 굳이 시그에서 이런 것까지 만들었나요? MCX는 시대의 요구에 만들어진 총이고 그런 요구를 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델타포스였습니다. 델타 포스요? 아니 그분들은 이미 HK416 같은 값비싼 고급 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델타포스가 HK416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10.4인치에 불과한 컴팩트한 총열에서도 뛰어난 명중률이 나왔고 신뢰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 이후 여기저기 투입되면서 더 많은 실전을 치르다 보니까 새로운 요구사항이 몇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더 조용하고 더 짧고 더 강력한 총이었죠. 아 이게 욕심이 좀 과하셨네. 더 조용한 총이야 뭐 소음기 달면 그만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더 짧은 총이요? 아니 뭐 10.4인치면 나름 뭐 줄일 만큼 줄인 것 같은데 뭘 더 줄여요? 아 그리고 총열을 줄이는데 어떻게 더 강력한 총이 나옵니까? 총열을 죽이는 건 당연히 이게 한계가 있죠. 델타포스가 말했던 건 개머리판입니다. HK416도 이 개머리판이 신축식 아닌가요? HK416 같은 AR-15 타입 총기들은 완총 스프링이 개머리판 안까지 연장된 튜브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머리판을 신축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K2처럼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그 MCX는 완총 스프링이 노릇의 위에 봉열로 장착됐기 때문에 접이 시 개머리판을 장치할 수가 있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접을 필요까지가 있나요? 어차피 이 개머리판은 이렇게 펼치고 쏴야지 이 명중률이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접이식 개머리판이 위력을 발휘하는 건 비좁은 차량이나 헬기로 이동할 때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소음기를 부착하면 이게 반동이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에 암속통까지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소음 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반동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아니 맞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내부에서 개머리판을 펼치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이게 조준 사격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MP5K 같은 뭐 기관 단총으로 운용을 하겠다 뭐 이거네요. 맞습니다. 참고로 이 접처식 개머리판은 델타포스가 예전부터 요구했던 기능인데 HK416 개발진은 이걸 싹 무시했었죠. 아이 뭐 무시할 만도 하죠. 아니 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뭐 총 쏠려도 뭐 얼마 된다고 그래요? 뭐 참네. 그러니까 델타포스가 다른 총을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델타포스가 도입한 HK416이 소음기랑 궁합이 이게 너무 나빴기 때문이었죠. 아니 왜요? 아시다시피 HK416은 쇼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이게 작동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릿의 후퇴 타이밍이 좀 빠릅니다. 즉 가스 피스톤이 노릿을 아주 강하게 때려준다 이거죠. 덕분에 작동성이 시원시원한 편이긴 한데 여기에 소음기까지 장착하면 노릿새가 더 과격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HK416은 소음기를 끼운 채 연발로 쏘면 총에 무리가 많이 간다 뭐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발로 쏠 때는 이게 좀 요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상한 문제요? 그러니까 영상을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소음기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발로 쏘건 연발로 쏘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음기를 끼운 상태에서는 단발로 끊어 쏘면 격발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터지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거 신기하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암속탄은 장약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압이 너무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와는 반대로 노리새가 왕복 운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뭐 그럴 때 쓰라고 달아둔 게 그 가스 조절기 아닌가요? 델타포스가 도입했던 HK416D에는 가스 조절기가 없습니다. 물론 시그의 MCX 시리즈엔 가스 조절기가 당연히 달려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델타포스의 마지막 요구사항이었던 더 강력한 총은 뭐 시그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나요?
그건 300 블랙 아웃탄 덕분에 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5.56mm 탄을 권총탄으로 개조한 레밍턴 파이어볼이라는 탄이 있습니다. 이 레밍턴 파이어볼에 300 구경, 즉 7.62mm 탄자를 끼워 넣은 탄이 300 블랙아웃 탄입니다. 7.62mm 탄자면 뭐 AK-470 7.62mm 3구탄 탄자 말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구경과 무게만 비슷하지 생김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300 블랙아웃 탄은 활용법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125g짜리 가벼운 탄자를 쓰면 근거리 저지력을 5.56mm 탄을 능가하고 220g짜리 묵직한 탄자를 쓰면 탄속이 아음속으로 떨어지죠. 놀라운 건 10인치대의 짧은 총열에서도 이런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즉, 300 블랙아웃 탄은 더 강한 총과 더 조용한 총, 더 짧은 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작전을 할 땐 아음속 블랙아웃탄을 쓰면 안 되고 이 강력한 저지력이 필요한 상황에선 초음속 블랙아웃탄을 쓰면 된다.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블랙아웃탄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호환성입니다. 어차피 블랙아웃탄이 5.56mm 탄 탄피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탄 전체 길이도 5.56mm 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의 AR-15 유저는 총열만 바꾸면 바로 블랙아웃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56mm 탄창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야, 이거 제법이네. 환장님 말씀대로 AR-15는 돌격소총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흔한 총이 돼서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R-15 플랫폼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게 5.56mm 탄의 저지력 부족 문제였는데 300 블랙아웃탄의 등장 덕분에 AR-15 유저들은 간편하게 총열만 교체해서 블랙아웃탄의 저지력까지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랙아웃탄이 죽어가던 AR-15 플랫폼에 뭐 생기를 불어넣은 탄이 됐다. 이거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그의 MCX는 이 호환 기능에 특화된 총이다. 뭐 이건가요? 총 이름이 괜히 모듈러 카비 엑스체인지겠습니까? 시그의 MCX는 모듈러 방식으로 만든 총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수백 가지 종류의 AR-15 타입 총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56mm와 300 블랙아웃은 물론 7.62mm 3구탄 버전도 모듈만 교체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딱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 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듈러 기능을 장점으로 내세웠다가 흥행에서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스카는 기존의 M4 시리즈와 호환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죠. 즉, 스카 월드 내에서만 호환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MCX는 M4와도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M4 하부 총몸에 MCX의 300 블랙아웃이나 7.62mm 상구 모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요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전력을 보유해야 하는 군대 입장에서는 MCX는 정말 매력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블랙 맘바는 수많은 조합이 가능한 MCX 시리즈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미 특수작전군의 요청으로 지난 2014년에 등장한 MCX 시리즈의 프로토타입입니다. 9인치 총열과 소음기, 그리고 300 블랙아웃탄 사양의 저시인성 돌격소총 컨셉으로 완성된 총이었죠. 그럼 현재 그 미군이 MCX를 실제로 많이 도입했나요? 2017년에 델타포스에서 MCX 브래틀러의 상부 총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300 블랙아웃 사양의 총열 길이 5.5인치짜리 모델이죠. 그리고 이듬해 미 특수작전사령부에서 MCX 버투스의 상부 총몸을 도입했죠. 이건 총열 길이가 11.5인치로 살짝 깁니다. 뭐 아직까지 뭐 내세울 만한 실적은 딱히 없었네요. 글쎄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이제 양측 총기의 등장 배경까지 다 알아봤으니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가전에 활용할 수 있는 최강의 소음총을 가려볼 차례인데 우선 양측 총기의 위력을 한번 비교해보죠. 좋습니다. 블랙맘바의 220g 남속탄을 쓰면 탄속이 310m/s, 운동 레저는 675줄입니다. 빈토렛은 어떤가요? SP5 표준탄을 사용할 경우에 탄속이 287m/s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환산하면 690줄이죠. 뭐 빈토레즈가 약간 우세하네요. 블랙맘바는 초음속탄 겸용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125g짜리 가벼운 탄자를 쓰면 운동 에너지가 1581줄로 쫙 늘어납니다.
빈토레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초음속탄을 쓰시겠다. 그럼 이 시가전 대기라서 뭐 소음 기능은 포기하신 건가요? 시가전의 경우에 건물들이 빽빽하게 차 있기 때문에 초음속탄을 쏴도 소닉붐이 여러 방향으로 산란됩니다. 즉 소음기만 제대로 장착해서 총선만 잡아주면 초음속탄을 쏴도 사수의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빈토레즈는 유효사거리가 얼마랬죠? 300m 수준이죠. 아이고, 블랙맘바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블랙맘바는 초음속탄을 사용했을 때 유효사거리가 450m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팬더님께서 그 시가전에서 그 초음속탄을 쏘더라도 이 소리가 산란되기 때문에 사수의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건물들 사이로 이 소리가 산란되면서 소닉붐 자체가 평지에서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건 간과하신 모양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시가지 전투에서 이 초음속탄을 쓴다는 건 지금 내가 널 쏘고 있다고 큰 소리로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소음기를 끼워서 총성을 줄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음속탄을 쏘면 이 총성은 물론이요. 소닉붐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가전에서는 뭐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초음속탄의 위력이 좀 무서우신가 본데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아음속탄을 사용해드리죠. 그리고 교전거리도 화끈하게 50m 내로 줄여서 근거리 전투를 벌인다고 가정을 해보죠. 먼저 한번 공격을 해보시죠. 블랙맘바는 돌격소총입니다. 풀오토 사격이 가능한 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빈토레즈는 반자동 저격총 아닌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빈토레즈가 블랙맘바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뭘 잘못 알고 계시네. 빈토레즈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스발 돌격소총에 그 스코프를 올리고 개머리판만 고정식으로 바꾼 총입니다. 여차하면 분당 700발 속도로 연사도 가능해요. 빈토레즈가 풀오토 사격도 가능했어요? 네. 아니 그래봤자 장통수가 10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에이, 그건 저격할 때 쓰는 그 탄창이고요. 20발들이 아스발 탄창이나 SR3 비흐리용 30발들의 탄창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빈토레즈는 얼마든지 근거리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총이다 이겁니다. 이게 빈토레즈가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뭐 시가정 성능만큼은 블랙맘바랑 대등한 수준인데요? 뭐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뭐 블랙맘바가 이 초음속, 아음속 겸용이라는 게 좀 부럽긴 합니다. 이 탁 트인 지형에서는 이 빈토레즈가 좀 여러모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전으로 고집하신 거군요. 뭐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마무리 총평 가시죠. AR-15 타입 라이플은 전 세계 자유진영의 표준 돌격소총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지만 차세대 AR-15 타입 라이플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시그사우의 MCX 시리즈. 현재 진행 중인 미군 차세대 6.8mm 소총 사업에서도 MCX 스피어가 최종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MCX 시리즈 탄생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블랙맘바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994년 12월 11일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체첸에서도 그로즈니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가지 환경을 철저하게 활용한 체첸군의 전술에 휘말려 러시아군은 큰 피해를 입고 그냥 물러나야 했죠. 이 당시 전차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체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는 다름 아닌 빈토레즈였습니다. 전차와 달리 빈토레즈는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러시아 최강의 소음 저격총 VSS 빈토레즈. 대한민국 육군도 한 번쯤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VSS 빈토레즈 대 시그 MCX 블랙맘바. 사막의 폭풍 작전이 한창이던 때 이라크군이 미군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더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라크군이 미군에게 소가 크게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에는 원래 반칙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사기라뇨. 이 당한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한 이라크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자신들을 일부러 속인 것이라면서 이게 비겁하게 전쟁을 한다고 미군을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하면 잠깐 보시죠. 진짜 보내려면 한 방에 보내줄 것이지 이런 걸로 페이크를 치고 가진 놈이 더 한다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우리가 이틀 전만 해도 기분 되게 좋았어. 이 미군 애들이 박쥐 마냥 이게 조용히 날아와가지고 우리 그 경납고 지붕 위에다가 폭탄을 떨궜어. 근데 못 들었어. 왜냐? 두꺼웠거든. 뭐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 미군 애들 별거 아니구나. 되게 좋아했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희들 패배시켰다. 뭐 우리가 그 승리선언을 딱 때린 거야. 근데 이틀 만에 이 꼴 난 거야. 그랬나 보더라고.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가벼운 폭도에 들어오는지 뭐 우리 지붕이 안 뚫렸어. 우리 경납고가 무진장 튼튼한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안 뚫린 지붕 그 경납고에다가 우리 전투기를 쫙 몰아넣었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나중에 미군 애들이 와가지고 폭탄을 떨궈도 안전하겠다 싶었던 거지.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 다 날아갔어. 한 방에 그냥 쫙 날아갔다고. 진짜 나쁜 놈들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방공호까지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진짜 사기 아니야, 사기? 진짜 사기 맞다니까 이거 진짜. 진짜 미군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 정도면 사기도 봐. 이건 뭐 사기지. 진짜 어떡해. 근데 미국이 사기를 쳤다. 그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이라크 군에게 사기치거나 놀리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라크군 입장에서 한참 두들겨 맞고 있다가 갑자기 작은 승리 선언을 한 셈인데 본인들이 기뻐한 것까지 뭐 모조리 다 감청당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전투기들까지 고스란히 한 대 모아둔 것이었죠. 이게 미군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했을 테고요. 결과적으로 묻고 더블로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전쟁에는 반칙이 없습니다. 과신과 방심을 한 이라크군의 잘못이란 말로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방심하지 말아요. 네. 근데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걸프 전쟁 하면은 전쟁 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라크군이 거의 일방적으로 당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걸프전에서 실제 미군과 연합군의 공세가 이어진 사막의 폭풍 작전이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5주간 진행됐는데요. 네. 사실상 뭐 공습 첫날 새벽부터 이라크는 뭐 세 차례 폭격을 통해 미사일 및 통신센터, 작전사령부, 방공센터 모조리 당해버렸습니다. 네. F-117을 몰고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가했던 베리혼 대령의 말에 따르면 바그다드를 미국 워싱턴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첫날 밤 백악관, 의사당, 펜타곤, CIA, FBI를 파괴하고 전신 전화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앤드루스, 랭글리, 볼링 공군기지를 괴멸시키고 포토맥 강에 걸린 모든 다리에 커다란 구멍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대충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라크군이 미국을 패배시켰다고 좋아했다고요? 마이스 파운드 소령의 증언인데요. 전쟁이 중반쯤 진행되면서 네. 미군도 이제 폭탄이 좀 모자라게 됐거든요. 아니 근데 미국 하면 뭐 돈도 좀 있고 물량도 물량이죠, 충분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폭탄이 그 당시에 모자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물량이 달렸어요. 오죽하면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했다가 네. 적을 발견 못하면 제발 그 폭탄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착륙하라고 보급당국에 직접 말할 줄 부탁했어요, 조종사들한테. 근데 F-17이 또 초반에는 GBU-27 페이브웨이 3를 쓰다가 중반에 GBU-10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GBU-27하고 10이요? 10. 아니 뭐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일단 GBU-27은 페이브웨이3라고 불리는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인데요. 조종사들은 해머 혹은 망치라고 불렀습니다. 네. 강화 콘크리트 3, 4m를 그대로 관통했기 때문이죠. 걸프전 당시 철근이 3중으로 겹쳐져 있는 콘크리트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방공호를 타격한 이력도 있을 정도. 반면에 GBU-10 페이브웨이2는 월남전 때 나온 물건인데 강화 콘크리트 약 한 1.8m를 관통할 수 있는 약한 폭탄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뭐 관통력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나네요. 이라크 군인들은 이걸 착각하고서 좋아한 거군요. 그러니까 GBU-10이 목표물인 이라크 H2 기지에 정확하게 명중은 했는데 네. 명중했는데 그냥 지붕에서 튕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좋아한 것까지 좋아요. 당하다 말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 군인들이 좀 오바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군이 다 도감청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회에서 전술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안전하다.
아니 이런 실수를. 이때 GBU-27을 제대로 들고 왔죠, 미군이. 네. 야, 여기 있구나. 야, 한번 맛집이네? 이러면서 방심하게 인을 타가지고 말스스러기 지도에서 없애버렸다. 아. 다 모여 있는데. 이때로구나. 이때구나. 맛집이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F117 그 조종사들도 뭐 걸프전에서 이 기체를 몰고 그첫 출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본인들도 꽤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F117은 걸프전 동안 단 한 기도 손실되지 않았죠. 덕분에 조종사들은 그 기체의 스텔스 성능에 자신감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마이스 소령의 경우는 두세 번 추격하고 나서부터는 이라크군에 뭐 대공포를 막 쏘든 말든 쏴라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나중에는 뭐 남자 장실을 칠지 여자 장실을 칠지 말만 해라. 그대로 박살 낼 테니까 이러면서 호기를 부리기도 했죠. 그만큼 뭐 정확도와 뭐 스텔스성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겠죠. 말 그대로 정말 골라서 정밀 폭격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 전쟁 중에 폭탄 명중률로 약 한 85%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레리 윌치가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회고한 장면을 들어보면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F117이 이라크 국방부의 환기통으로 폭탄을 정확히 밀어 넣었을 때였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당시 그 미공군의 분위기를 알만하죠. 반면에 당시에 이라크군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레이더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 자꾸 폭격을 당하는 거니까. 그 당시라면은 스텔스기가 거의 미래에서 온 무기? 그 정도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F117이 뭐 파나마 침공 때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은 사실 실전 테스트에 가까워가지고 사실상 걸프전이 제대로 된 데뷔전이라 할 수 있었죠. 이때까지 군 상층부는 물론 직접 이렇게 조종하는 파일럿들까지도 불안해하면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군 같은 사람은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스텔스가 뭐였는지 뭐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혔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이라크군이 그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개념이 아무리 없었다고 해도 첫날부터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은 뭐 상황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비행기를 한 대 모아놨다? 진짜 이거 뭐 엄청나게 뭐 치명적인 실수죠. 뭐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방심하거나 착각하는 게 큰 화를 부르는데 하물며 전쟁에서는 이게 정말 착각과 방심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켈리 존스는 후계자로 키우다시피 한 벤 니치에게 스컹크 웍스를 넘겨준 1975년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은 컨설턴트로 출근했고 1986년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 벤 니치와 스컹크 웍스에 계속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스컹크웍스와 벤 리치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하니까 정말 딱 그랬겠네요. 그런데 벤 리치가 켈리의 뒤를 이어 스컹크 웍스를 맡게 됐을 때는 로키드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뭐 오일 쇼크 터졌죠. 원런전 실패로 국가 차원에서 국방 예산이 막 삭감되고 있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키드 내무 스캔들까지 막 터지면서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모로 최악인 상황에서 회사 내에서는 막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던 스컹크 웍스를 이게 눈에 가시로 보는 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야, 쟤도 이렇게 돈만 쓰냐? 이런 상황에서 하루속히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런 상황에 몰렸었죠. 켈리 존슨이 물러나는 타이밍이기도 하니까 또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때는 이때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 리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의 영광에 대한 유튜브에 매달리기만 할 수는 없었고 미 국방부가 좀 군침을 흘릴 만한 먹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했는데 바로 그때 벤 리치 앞에 떨어진 새로운 아이템이 스텔스기였습니다. 군사 무기도 결국에는 제품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팔아야죠. 일단 팔아야죠. 특히 궁할 때는 또 팔아야죠. 팔아야 돼. 그것도 소비자가 혹 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또 잘 팔리니까 스텔스는 확실히 혹 할 만하거든요. 켈리 존슨 뭐라고 했나요? 이게 뭐 개발 기간 내내 켈리도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던 모양입니다. 벤 리치가 새로 수장으로 앉아 진행하는 첫 사업이 너무 위험 부담이 큰 데다 어떻게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건지 뭐 본인도 이해가 잘 안 갔다고 합니다.
켈리 존슨만이 아니라 당시 그 로키드의 사장도 우리가 말하는 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프로젝트다 뭐 이런 취지로 우는 소리를 했다고 하죠.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이론만 갖고 사활을 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세상에 당당하게 덕한이 나왔는데 고집대로 밀어붙인 결과네요. 하지만 정작 개발 과정에서 밴디치의 등을 밀었던 건 켈리가 자신에게 일찍이 건넸던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F127을 두고 야 이런 똥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렇게 신랄을 퍼붓기도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가슴 뭉클하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이렇게. 멘트 날려줬었죠. 뭐라고 했나요? 내 흉내를 내지 마. 네 자신의 비행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에 따라 추진하면 되는 거야. 너는 너의 것을 만들어라. 그렇죠. 밀어줬던 거잖아요. 왠지 진짜 신뢰하는 사이니까 가능한 얘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신뢰 속에 뚝심 있는 작품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온 시점에서 정말 최초이자 한동안 쉬넘기 어려울 성능을 보여줬던 스텔스기 F127은 어쩌면 저렇게 네 자신의 비행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준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던 거는 그 F127이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켈리가 벤에게 던진 축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잘했어 벤. 이제 너도 첫 비행기를 가진 거야. 어쨌든 간에 결국은 누군가에게 배우든 간에 내 길에 확신을 차서 묵묵히 좀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겠죠? 맞는 거죠? 그럴 거예요. 아, 예. 저도 밀떡의 길을 소신 있게 걸어가 볼랍니다. 어이구.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밀리터리의 길을 가겠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전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보잉사의 장수만세 폭격기 B-5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대 핵전력보다는 네? 3대가 타는 폭격기로도 유명하죠. 평화롭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 머리 위로는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있다. 최강의 장수망세 총기를 가려라. 하노이의 한 호텔바에서 바텐더가 손님의 칵테일 주문을 거절해 시비가 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칵테일 빨리 넣지 말았어야지. 네가 필요하니까. 밀리터리 M